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절대 안 하는 행동이나 대화법은 확대 해석하거나 추측이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호기심이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관찰을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감시를 하고 오세요. 이 관찰과 감시의 차이는 뭐냐면, 대화하다가 괜히 주눅 들고 집에 와서 후회한 적 있는데요. 이런 게 자존감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존감,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라보느냐, 나를 얼만큼 좋아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 욕구와 내 가치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이게 진정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자존감하고 깊이 연결이 돼 있어서 내 욕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 욕구에 대해서 당연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은 좀 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 이런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나 피곤하다고, 나 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좀 오늘 많이 지치거든. 내가 오늘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의 욕구가 어떤지를 상대에게 그야말로 순수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자존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제가 얘기하는 게, 이력서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달라야 돼요. 이력서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다 적는 거라면, 자기소개서는 나의 객관적인 지표가 A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입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자존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존감, 감정은 흐르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자존감은 어느 순간은 나의 자존감이 밸런스가 아주 좋을 때가 있다면, 어느 순간은 자존감이 파괴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붕괴되는 순간이. 그래서 제일 크게 우리가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나의 어떤 욕구, 야망이 있죠. 난 이걸 원해.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루는 성취하는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의 이 야망과 이 성취가, 이 밸런스가 무너져요. 나의 야망은 높은데 성취가 낮아요. 그럼 당연히 자존감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나의 야망이 너무 높았구나. 또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성과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밸런스를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나의 자존감은 회복이 좀 필요한 상태야, 지금은. 그리고 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은 지금 밸런스가 매우 잘 맞춰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화에서 어떤 모습이 눈에 띄나요? 자존감이 자기의 욕구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자기 감정을 명료하게 표현하죠. 이게 칭찬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대부분 보면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칭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칭찬해줬는데 그쪽에서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서운할 때가 가끔 있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칭찬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관찰한 내용을 팩트 위주로 전달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그렇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대화는 사실 위주로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상대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월감을 느낀다, 이건 뭐냐면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는 너무 열등감이 심해요 라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우월감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위주의 팩트 기반에 있는 그대로 관찰한 내용을 말하고 거기에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지키는 이 질문,
이라는 걸 제가 만들기도 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대답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묻는 게 뻔히 속내가 보였는데, 아, 내가 물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해가지고 너무 속상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물으면 답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제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잠시 그 기회를 주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물으면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궁금해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빨리 대답해야 된다라는 조급증이 있어요. 그렇지 마시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질문해 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다른 방법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이해한 척하면서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A와 B 중에 뭐 하나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그거 지금 제가 A와 B 말고도 다른 선택이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한테 물어보고 하지 왜 저렇게 마음대로 했지? 라고 하기보다 그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에게 먼저 물어봐 줄 수 있겠어요? 자, 이거 똑같죠. 다음부터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말하고 해.가 아니라 이거 역시 질문 형태로 이렇게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절대 안 하는 행동이나 대화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반대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절대 안 하는 행동이나 대화법은 확대 해석하거나 추측이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게 다 과대평가, 과소평가, 그리고 추측, 해석 이런 것 때문에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관찰하고 제가 이 호기심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찰을 그래서 저는 훈련을 하게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관찰을 하고 오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다음 회차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대부분 관찰을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감시를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 관찰과 감시의 차이는 뭐냐면 관찰은 진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봐야지가 관찰이고 감시는 분명히 이럴 거야. 내 생각이 맞는 걸 내가 입증하겠어 라는 마인드로 보는 게 감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이 선입견이나 이런 그 스키마나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관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감시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왜 그랬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걸 이제 저는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더 알아야 할 게 뭘까? 라고 묻는 거죠. 보통 대화법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우울할까? 이거는 질문의 형태이긴 하지만 자책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발전적인 질문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감정을 겪고 있는데 이 감정은 나에게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지? 감정은 시그널이거든요. 나에게 보내는 신호. 그리고 나는 왜 매번 실수할까? 라는 질문도 역시 비난, 자기 스스로 자책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보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실수한다면 그땐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지? 라고 질문을 아예 전환해 보는 거죠. 난 이렇게 맨날 힘들까? 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뭐가 있을까?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우리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제 아이는 친구가 없어요. 내 아이는 왜 친구가 없을까요? 자,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어떤 긍정적 해결법을 찾아가는 질문이기보다는 한탄과 여기에서 좌절하는 그런 감정이 더 묻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좀 더 사랑스럽고 또 행복하다고 느끼게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에 묻어있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 네, 이것을 좀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상담을 할 때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할 때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은 들어주는 건데 누구보다도 제가 경청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막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학생들에게 제가 토킹 스틱이라 그래서 가운데 이런 물병 같은 걸 하나 둬요. 이렇게 둬서 누구야, 내가 오늘 상담을 너랑 30분 동안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가 길어지면 너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내가 가운데 둘 테니까 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이걸 너 앞으로 이렇게 가져다 줘. 그럼 내가 내 말을 멈추고 너 이야기를 더 들을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각 도구거든요. 감정 알아차리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차리는 도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이걸 제안했을 때 처음에 학생들이 교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교수님 제가 이걸 왜 했냐면 교수님 말씀도 너무 듣고 싶지만 저 오늘 교수님께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상담하면서 하는 말은 질문 몇 가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할 이야기가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에게 할 이야기가 더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학생들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나에게 할 이야기가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 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생각을 해요. 다 한 것 같은데요? 뭐 또는 지금은 생각나지 않는데 혹시 나중에 더 있으면 말씀드려도 돼요? 라고 저랑 대화할 수 있는 이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나서 그 질문에 답이 되었나요? 라고 물으면 학생들은 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혹시 그 질문에 제가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됐는데 다른 걸 여쭤봐도 될까요? 또는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거랑은 약간 다른데요 라고 다른 질문을 해줘요. 질문이 결국은 그래서 저는 소통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알더라도 물어라.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묶여있는 이 동물들이 각자 자기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제가 그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 서로 자기가 먹고자 하는 밥을 향해서 가면 이 묶인 줄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자,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요? 누가 먼저 먹을까?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 제가 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라고 물었더니 한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너 배 많이 고파? 라고 묻겠대요. 네, 질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도 우리는 질문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을 때 어떻게 질문하라는 거지? 그것도 물으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라고 물으면 우리 안에 충분히 그런 질문의 힘이 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치심이 자존감을 무너뜨린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혹시 거절을 못하는 것도 자존감과 관련이 있나요? 우리가 자존감이 손상됐다라고 말을 할 때는 수치심이 폭발해서 그렇고요. 이 수치심이 폭발을 하면 공격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의 붕괴가 이러면 화를 내는 경우가 바로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 바로 이 수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에게 드러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많이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심을 느끼면 남을 탓해요. 또는 나를 탓해요. 그래서 분노하거나 나를 탓하면서 자기 혐오에 빠지면서 우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분노나 우울함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우울하는 게 근원에는 수치심이라는 걸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하고 이 자존감하고는 굉장히 큰 관련이 있고요. 보통 상대가 누군가를 조정하려고 했을 때 사용하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네가 뭘 한다 그래? 너 결혼은 언제 할래? 넌 애 엄마가 돼가지고 왜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표현하면 상대는 이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자존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게 되죠. 보통 이런 양육 방식이 또 이런 어떤 감정하고 직결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이거를 우리가 권위적으로 통제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인의 시선이나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너는 남자다워야지, 여자가 왜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심이 우리의 자존감하고도 연결을 짓죠. 그러니까 수치심 그러면 내가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주 미비한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고 타인에게 거부당할 수 있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은 정말 힘들죠. 저는 이 자존감 하면 어떤 사례를 항상 말씀드리냐면, 제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연애 코칭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됐냐면, 코칭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코칭이 뭡니까? 코칭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계속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연애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고백을 어떻게 하나요? 고백하다 차이면 어떻게 돼요? 남친이 바람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별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요? 남친이 연락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인 거예요. 제가 이 질문들을 보고서 이 친구들의 감정의 근원이 두려움이구나.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려는 거구나. 우리의 학습 환경이 그렇잖아요. 실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연애도 이것을 하나의 성공적인 어떤 프로세스로 이걸 가져가지 이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이 연애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 강의를 듣고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서 이렇게 성찰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또 곧 연애를 하면 나는 이 사랑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상처라고 받아들여 버리면 이건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처가 아니라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충분히 연애 자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고 또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그 짧은 시간 같이 하면서도 학생들이 알아가는 걸 보고 매우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존감이라는 것 또한 결국은 내가 거절당할까봐 또 나의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만들어낸 이 힘든 감정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감정 표현이고, 이것을 감정 레이블링, 감정 이름 붙이기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연구 실험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성악을 하면서 무대에 쓰는 그룹의 경우에 A와 B 그룹을 나누어서 A 그룹에게는 무대에 서기 직전에 떨린다라고 계속 말하게 했어요. B 그룹에는 설렌다라고 말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떨림과 설렘에 있어서 뇌에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떨리지만 A 그룹은 떨린다라고 표현하게 하고 B 그룹은 설렌다라고 표현하게만 했는데, 무대에 올라서서 음정 정확도의 차이가 보였는데 떨린다라고 얘기한 그룹은 53%의 음정 정확도를 보였다면 설렌다라고 얘기한 그룹은 80%의 음정 정확도를 보인 하버드대의 윌슨 무드 브룩스 교수의 불안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면서 저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축구 선수 국가대표
대표 축구 선수가 굉장히 유효골을 넣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많이 떨리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는데 이분이 떠는 것보다는 설렜던 것 같아요 라고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실험의 결과를 얘기하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렘을 느끼는 사람은 뭐냐면 그 순간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나는 이게 떨리는 게 아니라 설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정적인 골 결정력이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정확하게 거기에 목표를 달성을 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떨림보다 설렘이 더 컸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이름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 가소성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정관념 스키마 쉽게 말하면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하면 스키마는 나의 핵심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지적 틀, 액자 같은. 그럼 이런 인지적 틀이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경험들, 그리고 나의 지식, 내가 형성했던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나의 디폴트 세팅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보더라도 그 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동일한 사건을 해석하는데도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핵심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로 인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주 그냥 뭐 나쁜 범죄 조직들이지 이게 무슨 아름다운 세상이야, 만만치 않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라는 것도 나는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한 시각도 내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니야, 알 수 없는 일이야, 뭐 운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스키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 스키마가 인간관계 선택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로 행동 패턴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키마에 대해서 굴복해 버리는 게 있고, 회피하는 방식이 있고, 과잉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굴복하는 것은 그 스키마를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인 관계라고 보자면 상대가 떠날까봐 과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이렇게 집착하면 상대가 떠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나의 스키마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늘 과하게 집착하다가 결국 떠났잖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해요. 그게 굴복하는 거고, 회피는 나의 스키마를 내가 인지하면서도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 좀 더 빠지는 거예요. 어떤 중독에 빠진다거나 뭐 과식으로 이것을 해결한다거나. 그래서 보통 이제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가 떠날 것을 우려해서 아예 관계 자체를 피해버리는 거죠. 아유, 만나면 뭐해, 또 헤어질 건데, 이렇게 해서 아예 관계 자체를 안 가져버리는 게 회피 방식이고, 과잉 보상은 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가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상처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상쇄하면서 본인의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언젠가는 떠날 거야 라고 단정을 하면서 먼저 이별을 구하죠. 그래서 우리 그만 헤어져, 우리 더 이상 만날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정작 이제 상대가 떠나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죠. 강한 감정, 분노, 우울, 수치심 등과 고정관념 스키마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강한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스키마에 의해서 나의 사고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마주치면 자기 안에서 그 인지적 틀이 자동으로 이렇게 끼워져 와버리기 때문에 그 틀로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 그런데 생각은 그냥 혼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생각이 일어나면서 감정과 행동, 즉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죠. 리액션. 그 리액션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이나 행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나의 주관적인 해석, 평가, 판단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스키마에 의한 자동적 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감정으로는 우울,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분노, 이 세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잘 아는 앞집 언니예요. 매일 브런치를 먹을 정도로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또 그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뭐 이렇게 소원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드문드문 만나는데 누가 먼저 연락해야 되나 하다가 좀 며칠씩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보면. 언니가 연락하겠지. 내가 먼저 또 연락하긴 좀 그렇잖아? 지금 매일 만나다가 한 3, 4일 지났는데 내가 매번 언니한테 전화하는 것도 좀 그렇지? 하던 그 차에 우연히 바깥에서 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 신호등 반대편에 언니가 있는데 분명히 볼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 하고 신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지나쳐서 아는 척을 했는데 언니가 나를 분명히 봤는데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감정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니도 결국 나랑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구나. 그래, 내가 사람하고 오래 가지는 못하지. 그러면서 우울해버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반응으로는 뭘까? 내가 저 언니에게 뭘 잘못했지? 내가 지난번에 뒷집 친구에게 저 언니 흉을 본 것 같은데 들었나? 두려워요. 갑자기 불안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분노였어요. 분노는 이제 뭐야, 저 언니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정말 너무하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그 하나의 상황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니가 바쁘나? 나를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가네?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그 언니의 상황과 이 나와의 상황이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나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실제 그 언니는 너무나 바쁜 일이 있어서 그리고 그날따라 렌즈를 착용하지 않아서 나를 못 보고 그리고 경황이 없어서 간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내 스키마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를 느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스키마가 관계 형성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편하게 살고 예민, 분노, 우울, 불안, 수치심 같은 감정을 잠재우는 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accept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역시 그거 말이 너무나 멋진 말인데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진리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것을 잘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오든지 나에게 의미 있는 선물과도 같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내 통제하에서 제대로 내가 예측하는 만큼만 변화해야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나를 위한 변화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게 진정한 수용이 되거든요. 이것을 저는 이제 수용이라는 개념에서 서렌더, 내 맡김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렌더는 항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이 언어로 항복 그래버리면 뭔가 무기력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렌더. 이 서렌더는 허용하다에 굉장히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을 서렌더한다. 그래서 accept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서렌더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이 큰 어떤 그 대전제를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렌더와 함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셀프 컴패션이거든요. 자기 자비인데 자비 그러면 상대에 대한 한없는 친절한 마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친절하냐? 상대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비까지 베풀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셀프 컴패션, 자기 자비로 가져와 보시게요. 자기 자비는 뭐냐면 이 자기의 고통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를 그렇게 과하게 자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난에 빠져드는 나를 조금만 더 친절하게. 제가 간호학 전공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연민이 들끓고 인간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서 그래, 넌 좀 더 아파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좀 더 친절하게 내가 대한다 라는 마음으로 셀프 컴패션을 해보라는 거죠. 이 셀프 컴패션이라는 것은 그 고통을 직면하는 거지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막 빠져서 그래, 뭘 해도 너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고통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너가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내가 돌봐줄게. 그리고 이 고통도 곧 사라질 거야. 어떤 게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 자기의 상황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같이 기다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컴패션을 위한 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제일 큰 핵심은 셀프 카인드니스, 자기 친절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그래, 넌 이렇게 취약할 수 있어. 그리고 당연히 미성숙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취약함과 미성숙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친절함을 베풀고 인간의 취약성과 미성숙함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셀프 컴패션을 먼저 행하다 보면 당연히 상대에 대한 컴패션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한다, 이게 그래, 너는 뭘 해도 괜찮아 라는 게 셀프 러브가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취약성까지 온전하게 끌어안아주는 거, 이게 자기 사랑이고, 또 그랬을 때 당연히 상대에 대한 미성숙함을 우리가 좀 더 온화하게 바라봐 줄 수 있습니다. 미성숙함이라는 것은 성숙함으로 가기 위한 단계지, 누구는 미성숙한 인간이고 누구는 성숙한 인간으로 구분지으라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미성숙하다는 것은 성숙함으로 갈 수 있다라는 증거를 얘기해요.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갈 수도 있고 여전히 미성숙함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보편적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인드풀니스라는 마음챙김, 요즘 많이 대중화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 주는 거. 마인드풀니스는 뭐냐면 내 감정을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그대로 관찰하는 거. 그래서 자기 자비에 대한 것이 자기 친절, 보편적인 인간성, 그리고 마음챙김, 요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할까요? 그거를 그 사람이 미성숙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저런다 라고 이야기보다는 저 사람에게도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 사람의 어떤 면이 저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죠. 규정 짓지 말라는 거죠. 너는 미성숙해서 나한테 이러지, 넌 너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지가 아니라 뭘까? 저 사람은 어떤 이유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할까? 그리고 저 사람 또한 자기를 좀 더 이해하고 싶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 어떤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여전히 저 취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렇게 미성숙한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질문이 왜 필요하냐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곧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나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필요하고 상대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상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관계에 대한 어떤 본질이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이런 것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불행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키마 시트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것 또한 뭐 일기, 저널링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이 스키마는 저널링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적 사고로 발현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했는지 캐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분노했는지, 어떤 것이 불안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량적 점수를 측정해 봐도 돼요. 1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적어보고 반드시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그 상황에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할 것 같아.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할 거야. 뭐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을 디테일하게 문장으로 적어보면서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실수하는 정말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적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 내가 또 이 생각을 또 했네. 그러니까 내가 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유난히 불안하고 우울했어요. 면접 보고 나서 왜 그랬지 했더니 면접 보는 내내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분 표정을 보니까 뭐 저런 사람이 여기에 면접을 봤지?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스키마 대응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스스로 완성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면 if라는 이 전제 문장을 줬고 그 다음을 이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면 내 자유가 침해될까 봐 거리를 두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나의 회피의 스키마가 발현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면 결국 그 사람도 날 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라고 적었다면 이 사람 역시 버림받을 것에 대한 스키마가 작동을 한 거겠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면 에서 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면 어쩌지? 창피해서? 라고 적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수치심의 스키마가 올라온 거죠. 이걸 제가 현장에서 실습해 보면 정말 다양한,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내 안에 여러 스키마가 있습니다. 한 가지 스키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뭐 그 부정적인 애착 스키마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스키마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부정적 스키마가 자동적으로 더 많이 떠오르지? 라고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부정적 스키마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제가 그 코칭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분이 굉장히 대기업을 다니고 또 고학력을 졸업한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일 처리도 잘 하는데 조금만 실수를 해도 주변인들은 괜찮아, 그 정도 다 실수해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끝없이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우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감정 저널링을 쭉 스키마 저널링을 해보면서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늘 불안하고 무기력했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스키마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이건 내가 엄청난 잘못을 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친구를 다른 그 자매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처지니까 이 아빠가 이 친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스키마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어떤 감정을 받느냐, 아빠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감정을 들여다봤을 때 원망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정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에게 아빠에 대한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망감이 자기의 스키마의 기본 감정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하고서 굉장히 많이 그 직장에서의 어떤 우울감을 해결했다라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스키마 저널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감정 알아차림은 늘 기본입니다. 아,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스탑 띵킹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쉿도 좋고, 버터플라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을 하는 거죠. 내 감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자비 실천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에게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나에 대해서 조금만 친절해 보자. 누구야? 네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순간을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호흡법이죠. 우리가 마음 챙김도 다른 게 아니라 내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불수익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내가 조절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법으로 충분히 마음 챙김이 가능하고 그리고 긍정 확언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나라도 날 사랑해. 내 안에는 충분히 이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리고 이미 너에게 모든 이 조건들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 그리고 오늘 또 너는 평온함을 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친절한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긍정 확언이라고도 하고 내가 나에게 던지는 긍정적 메시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잠들기 전에 얘기해도 좋고 실천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내가 오늘부터 감정 일기를 쓰고 뭐도 하고 이런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저는 이걸 스몰 액션 작은 행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가지만 해보면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긍정 확언 하나만 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호흡법만 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감정 알아차리는 액션 하나만 스톱 띵킹 이것만 할 거야. 내 감정을 잠재우는 방법 하나를 적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스몰 액션으로 한 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감정을 잘 다루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감정이라는 것은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강하게 남아있는 나의 감정 상태로 복귀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을 자기 파괴의 덫이라고 얘기하는데 늘 사람들은 익숙한 고통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불편함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한 발짝만 가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낯섦이 좀 불편하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익숙하게 그 고통의 길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불안하는 사람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해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야 너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불안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감정이 기억돼서 계속 그 감정의 회로를 이거 우리가 폐회로라고 하거든요. 닫힌 회로. 한번 그 회로를 타버리면 끊임없이 그 감정의 회로 속에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파괴하는 덫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걱정과 불안은 내가 알아차리기만 하면 쉽게 없앨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의 이 감정의 뿌리가 결국은 두려움이거든요. 어떤 감정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감정이 있고 또 깊이 숨어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가지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의 뿌리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 또는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은 어찌 보면 대상이 명료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라고 해요. 그런데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정신과적 진단도 범불안장애입니다. 두려움장애는 없어요. 불안장애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이 원래는 타겟팅이 명료한 두려움도 계속 두려워하다 보면 불안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구나. 또는 불안에 대해서도 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불안하고 있네 라고
표현만 해줘도 그 불안은 나에게 더 이상 어떤 그 화살이 돼서 날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언어화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덜 불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언어는 사용할수록 나 자신도 조금 더 이렇게 감정적인 이런 안정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지 못한 아이는 엄마가 없는 불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포스러운 울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아, 엄마가 돌아오면 나는 이제 덜 불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아이의 불안감이 조금 더 줄어들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한순간 분노가 일어날 때 성숙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정에 대해서 나와 동일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우울감처럼 분노도 나는 화가 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분노라는 화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사실 쉽지 않죠. 실제로 뇌가 반응하는 시간은 굉장히 빨리 편도체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나의 전두엽은 이미 편도체에 사실은 이제 게임 오버가 돼버려가지고 분노가 폭발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에게 익숙한 모션을 하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자기의 시그니처 모션을 하나 개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초등학생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여러분이라면 어떤 모션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그 모션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즐거워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머리를 뻥 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허벅지를 치겠다. 나는 이렇게 나를 살짝 이렇게 뭐 꼬집듯이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나의 모션이 나의 생각을 잠재우는 이 필살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에 사로잡히면 계속 분노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요, 우리 특히 뇌는 뇌 가소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편도체가 활성화됐다고 해도 나의 전두엽에서 아니야 이제 그만 생각해도 돼. 그리고 화를 더 이상 내면 너가 너무 힘들어져 라는 이성적인 이런 신호를 줬을 때 얘가 가라앉을 수 있는 시간이 질 볼트 테일러라는 학자는 90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분노 호르몬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쉽게 나만의 어떤 시그니처 모션을 가지고 stop thinking 해보는 거예요. 이걸 입 밖으로 표현해도 돼요. stop thinking, 뭐 여러 가지 모션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또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여기에 어떤 뭐 팔찌나 시계를 여기에 내가 착용을 했다. 그러면 요거를 이쪽 손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나의 이 생각을 잠재울 수 있는 모션 하나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간이라면 화가 나 있는 그 공간을 반드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 나 있는 그 공간, 화를 촉발한 그 대상을 보면서 내가 그 화를 잠재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스탑 띵킹을 할 때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도 좋아요. 만약에 안방에서 화가 났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실에 내가 화가 날 때마다 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놔도 됩니다. 예를 들면 거실 끝에 우리가 보면은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거실 끝 베란다 앞쪽에 우리 골프 퍼팅 연습하듯이 인조 매트 하나 깔아 놓잖아요. 거기를 나는 내 화를 잠재울 때마다 저 매트를 내가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새롭게 한번 옮겨봄으로 인해서 내 감정을 전환하는, 그래서 나의 감정 회로를 끊는 그런 한번 패턴을 해보시면 이게 한 번 또 놓쳤어. 내가 또 화를 내고 말았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놓쳤네. 다시 또 한 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은 그겁니다. 내가 한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면 포기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다시 해보자. 그때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할 수 있어 라고 다시 해보는
그런 마인드셋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감정에 집중한 이유가 저 또한 감정에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성향이기도 합니다. 제 아이 역시 그런 성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고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걸 감정 대물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예민한 이 감정이 나의 단점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한 감정을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제가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이 감정이 일어나는 그 원리나 작동의 그 프로세스를 공부하다 보니 뇌과학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셀프케어라는 이 책, 특히 감정치유 프로세스 리치를 개발을 한 것도 형식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이게 어떻게 뇌 가소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하고도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면 감정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셀프케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제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라고 보니 굉장히 예민한 성향이라는 걸 알았다. 엄마가 매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엄마가 나에 대한 존중,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잘 자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정비소 같은 역할이다. 무한 경쟁의 레이싱 선수처럼 뛰는데 차가 다치거나 내가 힘들었을 때 엄마한테 가면 다시 고칠 수 있었으니까. 아마 병원에 가시면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낯선 곳에 이정표 이렇게 줄선 따라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저 파란 선 쭉 따라가십시오 이런 얘기 듣거든요. 제가 만든 리치, 감정치유 리치 프로세스는 바로 그런 정비소와 같은 그런 안내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리고 내가 또 반복적 패턴에 이렇게 또 휘말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리치의 여정을 쭉 따라가면 어느새 평온한 자기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